이전 시간 강의들을 통해서 침치료의 기초적인 작용과 또 임상시험들을 통해서 침치료가 어떤 임상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침치료가 왜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증의학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현상들, 통증과 관련한 생리학적 현상들을 살펴보고 통증에 있어서 왜 침치료나 한약치료가 효과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통증 분야의 용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증 분야의 용어는 국제통증학회에서 사용하는 통증 용어 분리를 사용합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국제통증학회의 통증 용어 분류를 통해서 통증에 대한 개념을 깊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IASP, 국제통증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관련한 학술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학회이기도 하고요. 통증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을 여러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IASP는 통증의학의 시초인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서 침치료에 있어서 또 한약치료에 있어서 통증과 관련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유해 자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Noxious Stimulu스라는 자극인데요. 이 개념은 가장 광범위한 통증의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상 조직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킬 수도 있지만 손상을 시킬 위험이 있어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자극을 유해 자극이라고 합니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 감각은 디스에스테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발적이거나 유발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감각, 불쾌한 감각을 의미합니다. 이 이상 감각에는 통과 과민을 의미하는 하이퍼알게시아와 이질통을 의미하는 알로디니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각 과민은 하이퍼에스테시아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특정한 감각을 제외한 다른 여러 자극에 의해서 나타난 감도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이 지각 과민에는 이질통을 의미하는 알로디니아 그리고 통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 통각 과민 하이퍼알게시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각이 민감해져 있다, 지각이 과민해져 있다 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각 이상은 파레세시아라고 불러지고요. 자발적이거나 혹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발된 비정상적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 이상은 2-3 감각과 다르게 불쾌한 감각이 들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것이 고통이나 혹은 불쾌한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질통은 알로디니아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인데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 A라는 감각을 느끼는 상태에서 B나 C라고 하는 감각을 잘못 느끼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감각을 느끼는 상태, 특히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이질통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 것이죠. 부드럽게 쓰다듬는데도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호소를 하는 것이 이질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극의 질이 변화하는 상태인 것이죠.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은 통각 과민은 통증의 양이 변화한다 라고 한다면 이질통은 통증의 양상이 변화한다, 통증이 아닌 것을 통증으로 느낀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통각 과민은 말씀을 드렸던 자극의 퀄리티는 변화가 없이 퀀터티티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방금 전에 봤던
감각 이상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에 이상은 있지만 그것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질통은 감각 이상의 하위 범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과잉 통증은 역치가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을 잘 느끼지는 않지만 일단 느끼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질통이나 통각 과민이나 감각 이상과 같은 상태를 병행해서 나타나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통증을 나타낸다 라는 것이 과잉 통증, 하이퍼파시아의 특징입니다. 통각 상실은 하이퍼알게시아라고 하고 통각에 대한 감각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야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통증 반응이 사라지게 된 그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알로디니아, 이질통, 역치 하락을 동반하며 자극 및 반응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이퍼알게시아는 통각 과민을 의미하고요.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외부로부터의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자극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은 크게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이퍼파시아는 역치의 상승, 통증에 대한 역치 상승이 있으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증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인 상태와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이포알게시아는 역치의 상승,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역치의 상승이 있으며 반응성의 감소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있어서 반응은 같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역치도 하락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뚜렷한 개념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로디니아, 하이퍼알게시아, 하이퍼파시아, 하이포알게시아 이 네 가지 개념, 이질통, 통각 과민, 과잉 통증, 통각 저하 혹은 통각 상실은 통증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양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이퍼알게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증에 비해서 통증을 느끼는 수준이 증폭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통증이 미약한 경우에도 통증이 심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에 비해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증을 0으로 느낀다. 말 그대로 통증이 증폭되어 감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질통의 경우에는 감각의 차이는 없죠. 다만 A라는 감각을 다른 B나 C라는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질통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통증의 분류와 발생 기전을 보도록 하죠. 통증이란 국제통증학회 1994년에 제정된 표준적인 용어 정의에 따르면은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러한 손상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불쾌한 감각과 감정적인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신경과학적으로 나온 용어인데요. 왜냐하면은 통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프다라는 감각만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특징을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들에서 쭉 얘기를 드렸듯이 통증을 인지하는 그와 같은 뇌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부분은 감정적으로 불안이나 우울을 처리하는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반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증은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곤란을 해서 표준적인 평가와 진단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정량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 중에 하나가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적인 변화들과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그와 같은 연구 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자 본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 외부에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통증에 대한 가장 간단한 도식 중에 하나죠. 우리 말초 단계에서 유해 자극에 의한 온도 감각이라거나 혹은 기계적인 자극, 화학적인 자극, 염증, 감염 등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조직의 손상들이 발생이 되면은 이들이 말초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되고, 얘네들은 다양한 수용체들, TRPA, TRPM, TRPV, 나트륨 채널이나 KCNK 채널, 아식 채널과 같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성화하게 되고, 이러한 채널들을 활성화로 인해서 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전달이 우리 척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감각은 사실 침출의 기전도 이러한 유해 자극의 하나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죠. 이와 같은 자극이 우리 척수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2차 뉴런을 통해서 다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척수 후각의 신경절이나 수초화가 없는 C섬유, 그 외에 A베타 섬유, 그 다음에 A델타 섬유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섬유들이 우리 척수 후각에서 통각을 처리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조절을 나타내게 되고, 이들이 2차 섬유를 통해서 뇌로 신경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만성 통증에서 중요합니다. 이들이 1차 섬유에서 이어지는 감각을 더 민감하게 처리한다거나 쉽게 흥분한다거나 잘못 흥분하는 그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뇌에서는 말초에서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감각이, 이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이고, 이 후각의 신경세포들의 ERK1, 2라거나 신경세포 주변의 대식세포와 혹은 성상교세포 같은 여러 신경주위 세포들의 활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활성을 조절하는 치료들이,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약들, 특히 부자라거나 마황이라거나 그 외 거품 지제들이 이들에 대한 활성을 조절해서 우리 뇌로 신경 전달을 감소를 시키는, 유해 자극의 전달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들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적으로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위로 올라간 통각은 우리 뇌에서 다양한 영역들, 수도관 주위 회백질이라거나 청반이라거나 혹은 1차 감각 피질 영역을 비롯한 시상을 비롯한 다양한 뇌 영역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통증을 신경적인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도 인지하게 되고, 그 외 시상과 시상하부, 그 외 해마를 비롯한 다양한 변형계에 있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 인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통증을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양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의 전달 과정이다. 그리고 통증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 분류를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통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치매성의 통증, 일반적인 통증이고요. 일반적인 통증의 또 하나로는 염증성 통증이 있습니다. 이 둘은 대부분 급성의 한 달 이내로 사라지는 급성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상대적으로 만성 통증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신경의 변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과 관여가 되어 있는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치매성 통증을 간단히 살펴보시죠. 치매성 통증은 비신경 조직에 대한 손상 혹은 손상을 줄 수 있는 여러 외부적인 요인 혹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통각수용기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이와 같은 치매성 통증은 체성 감각계가 정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통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해 자극,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손상 위험을 가진 자극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해 자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각수용기는 말초 신경계에 분포하고 있는 높은 역치의 감각수용기로 유해 자극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각을 전달하는 여러가지 전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침치료 관련 기초 기전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말초에서 시섬유를 타고 이어지는 섬유들이 척수 후각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절을 타고 척수 층판의 라미나의 1번, 2번 층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C5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린 섬유들이 이 섬유에서 연접해서 우리 뇌로 이어지는 2차 연결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A5 같은 경우에는 A델타 섬유나 A베타 섬유로 좀 수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전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죠. 이들은 1번이나 5번 층판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또 빠른 전달, 주로 뭐 부드러운 감각이나 혹은 만지는 감각과 같은 그와 같은 자극도 전달을 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척수, 뇌 이전에 뇌교에서 쭉 이어져 내려서 보고 있는데요. 가장 말초에 우리 말초 수용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온각이나 냉각 혹은 기계적인 압각이라거나 화학적인 어떤 산성의 자극을 인지한다거나 혹은 수면 상태를 인지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형 수용기들이 존재합니다. TRPV1 채널이나 그 여러 가지 TRPM8이라거나 TRAAK라거나 TREK라거나 하는 나트륨 채널이라거나 하는 여러 온각 수용기들의 말단에 분포하고 있는 채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다형 수용기들, 이들 수용기들도 여러 가지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도 역시 말단에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그 자극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널들에 있어서 TRP 채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침치료가 주로 작용 표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TRPV나 TRPM이 중요한데요. 이들은 칼슘이나 아니면은 마그네슘과 같은 여러 이온 채널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널들이 감지하고 있는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TRPM1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각 뜸 치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직접적인 열 자극을 가하는 그와 같은 치료들도 있지만 그 외에 부자라거나 그 외에 여러 자극적인 화학적인 약물을 통해서 환부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간접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리고 동시에 여러 수용체들을 이온 채널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서로 다른 생리적인 효과를 질병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TRPV1에 대한 작용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채널들은 통증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어서도 주요한 양립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지인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에서 신경의 흥분성 조절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요일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TRPV1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말이죠. TRP 채널 중에서 특히 중요한 TRPV 유해 수용기 중에서도 다형 수용기 중에서도 바닐로이드 1 수용체로 알려져 있고요. 1번에서 6번까지 발견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TRPV1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 치료가 주로 작용하는 채널들로 알려져 있죠. TRPV1은 1997년에 발견이 되어 있는데 이들 기능은 체온의 감지와 조절, 열이나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통증 치료에서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이 신경 말단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 채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뭐 온각 자극이라거나 아니면은 산성의 자극들, 그 외에 유해 수용 자극들이 우리 신경 말단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신경 말단에서 뭐 NGF의 유입이라거나 혹은 신경 내외로의 나트륨이나 칼슘이라거나 그 외에 여러 이온들의 교환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여러 변화들에 의해서 활성 전이, 액션 포텐셜이 신경을 타고 다음 신경으로 이어져서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 전도에 있어서 말단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침 치료는 이 채널에 대한 TRPV1에 대한 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TRKA라거나 혹은 NGF라거나 하는 신경의 성장이나 조절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인자들은 특히 말초에서보다 중추에서 신경 뉴런들의 가소성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부분들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고 이를 조절하는 치료들 중에는 한약치료나 침치료 등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별도의 뇌에서의 우울증이라거나 하는 그와 같은 질환들에 있어서 치료에서 중요한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TRPV1은 단순히 통증에만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침 치료가 소양감을 조절하는 기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앞서서 보셨던 것 같은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데노신이 분비된다는 것은 2010년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고요. 주로 아데노신이 케모카인이라고 하는 인자들의 탈감작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들이 MAPK에 대한 경로를 조절해서 또 PI3K 경로를 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서브스텐스 P나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CGRP나 혹은 TRPV1 채널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여러 간지러움이나 재채기와 같은 반응을 차단을 하고 이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비만세포의 활성화, 그로 인한 히스타민의 방출에 대한 억제작용, 또 히스타민 수용체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TRPV1 채널의 추가적인 활성화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침 치료가 말초에서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그 외에 여러 물질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염증 반응의 일환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어서 침 치료가 억제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로 인해서 재채기에 있어서 영양혈 같은 부위를 자침하게 되면은 재채기나 코 가름 증상이 개선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양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에 있어서도 침 치료가 혹은 두드러기와 같은 질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히스타민의 방출을 비롯한 가려움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현상들을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는 어디까지나 말초에서의 기전인데 중추에서는 가려움, 긁음 반응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는 영역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흥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침 치료라는 게 기를 조절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초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포 현상들을 조절함으로써 신경의 흥분성이나 그의 여러 채널들에 대한 조절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데노신에 의한 작용이나 NGF에 대한 작용 혹은 MAPK 경로를 통한 작용 등이 알레르기 비염의 전반적인 TRPV1 채널에 의해 나타나는 재채기나 가려움과 같은 임상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있어서 침 치료는 아데노신 수용체의 활성화라거나 혹은 NGF에 대한 조절작용, MAPK 경로의 활성화 조절, PI3K, AKT 경로에 대한 조절, 이와 같은 여러 조절 작용을 통해서 서브스탠스 P나 CGRP의 증가를 감소를 시키고 마스트셀에 있어서 히스타민의 방출을 감소를 시키는 TRPV1 채널에 의한 여러 임상적인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침치료의 작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TRPV1 채널의 활성화를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침치료가 관여하는 여러 수용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케모카인 수용체나 뉴로트로핀, NGF와 같은 뉴로트로핀 수용체들은 결과적으로 TRPV1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 치료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조절, 그리고 카나비노이드에 대한 조절, 도파민에 의한 조절을 통해서 TRPV1에 대한 활성화를 차단화시킨다. 그리고 도파민 활성화를 통한 TRPV1의 억제와 같은 이와 같은 분자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비염이나 혹은 말초 신경에서 여러 자극성의 활성을 가지는 임상적인 현상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침치료 혹은 여기서는 예시로 침치료만 들었지만 한약치료가 예를 들어서 서브스탠스 P라거나 CGRP 그 외에 여러 인자들에 대한 조절 효과 혹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Thelper1, Thelper2 셀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분할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TRPV1 채널의 활성화를 조절을 해서 PI3K 경로를 조절한다거나 그 외에 여러 수용체들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침치료가 혹은 한약치료가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여러 분자적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침치료가 허공에 붕 떠 있는 어떤 공리공론 그와 같은 치료들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이론적 틀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우리 몸에서 유해 수용기와 염증 관련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해 수용기와 염증에 있어서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건선이나 혹은 관절염 혹은 알레르기성 기도 염증 그리고 장염증이 그림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염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질환임을 알 수가 있죠. 피부에서는 피부 염증이나 수지장세포의 반응 혹은 접촉성 피부염으로서 피부의 염증, 수지장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또 면역 반응의 조절, 또 관절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관절의 염증과 염증 지속에 의한 골 파괴, 그리고 혈관의 변화, 혈관이 점점 자라납니다. 원래 골 조직이 있어야 되는 부위에 점점 세포 분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또 TH17에 대한 반응이 분화가 증가하게 돼서 T 레귤레이션 세포는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TH17 세포는 증가하게 돼서 염증 반응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그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폐에서도 염증성 기도질환에 있어서 기관지 수축이라거나 백혈구를 모집한다거나 그 외에 림프 세포들의 활성화, 상주한 림프구들의 활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기도의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장관에 있어서는 면역 병리학적으로 TRPV-A 조절이나 서브스탠스 P나 CGRP나 TRPM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A에서부터 D까지 다양한 현상들이 TRPV1과 같은 채널을 비롯한 여러 유해 수용기와 염증 반응, 염증 관련 질환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염증과 유해 수용기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침 치료가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혹은 위의 수용기에 대한 자극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전들,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은 TRPV1에 대한 조절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한의학적인 통증 치료에 대한 이해를 진행시켜 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데카르트가 그려놓은 말초에서부터 중추로 이어지는 신경 전도로입니다. 이 데카르트 시대 이해 방식이 21세기에 와서는 더 이해가 깊어졌지만 기본적인 원론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말초에서의 자극이 뇌에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던 것처럼 현대에 와서는 위의 자극이 뇌로 전달이 되면서 이 전달의 수준을 더 빨리 잘 전달시키거나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 혹은 감각의 신경 전달의 변화를 의미하는 감작, 센시타이제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신호 전달은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신경의 해석의 변화들, 앞서서의 경험들 혹은 주의나 혹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나의 예상 그리고 기분의 변화들, 불안이나 우울감 그리고 그 외에 뇌의 신경화학적인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들 그리고 유전학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통증을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초의 자극과 뇌에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큰 축을 통해서 통증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놓으면 우리 말초에서 관절에서의 외상 등으로 인한 혹은 신경에서의 말초, 수용기의 활성화를 통한 신경 전달 그리고 이것들이 척수로 올라가게 되고 척수에서 여러 처리를 걸쳐서 뇌로 이어지게 되면은 통증을 해석하는 시상이나 뇌관이나 시상하부나 그 외 여러 뇌 부위들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은 다시 옆의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말초신경계의 활성화, 전달 그리고 중추신경의 활성화 그리고 뇌로의 전달 그로 인한 뇌에서의 통증 신호의 처리 이것이 다시 하행성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한다라고 하는 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치료에 있어서 아시열, 즉 통증이 직접 나타난 부위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나타나지 않은 부위, 통증을 처리하는 가장 높은 고위 중추의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통증을 느끼는 가장 최전선 부위,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초 수용기의 다양한 채널들, 프로스타글란딘 채널들이나 EAAR 수용체나거나 브라디키닌 수용체나 TLR 수용체, TRPA 수용체, TRPV 수용체, 여러 이온 채널들, 그 외에 사이토카인 수용체들, 아릴 수용체, 그 외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나 수용체들에 의해서 신경의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들에 대한 채널을 활성화를 조절하게 된다면은 신경의 활성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감각들의 활성화를 조절함으로써 임상적인 치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TRPV1이라거나 톨라이크 수용체 등은 신경의 흥분 또 이 AAR 같은 글루타메이트와 관여가 되어 있는 수용체들, 채널들, 아릴 수용체들, 사이토카인 수용체들은 특히 히스타민 수용체를 비롯해서 특히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수용체들 그리고 채널들의 그리고 이들 채널들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통증은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외부로부터의 입력, 위의 자극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열 자극일 수도 있고 기계적인 자극일 수도 있고 산성 자극일 수도 있죠. 이들에 의해서
여러 자극들은 서브스턴스 P나 혹은 브래디키닌이나 플라틀렌, 혈소판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가지 인자들의 활성화, 분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들은 곡수를 활성화시키고 프로스타글란딘의 방출을 유도하고 추가적인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유해 수용기, 우리 앞서서 보셨던 작은 신경 말단에 있어서 수용체들의 채널들의 활성화가 우리 말초 신경을 타고 척수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 앞서서 보여준 여러 유해 수용 감각들 혹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여러 신경 흥분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이 실제로 신경을 흥분시킨다라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다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물질들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한약 진통제들, 부자라거나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거품제들 혹은 청혈제들 이와 같은 처방들은 이들에 대해서 작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건 사실 대단히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CGRP와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 작용이 있으며 안면 홍조라거나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로도 알려져 있고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감각신경을 해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고 이들은 수용체를 따라서 면접 후 신경을 통해서 이후에 신경을 흥분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들은 감각신경과 CGRP의 방출, 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 활성을 유도할 수 있는 칼슘 채널의 조절이라거나 나이트릴 옥사이드의 조절, 칼륨 채널의 조절,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CGRP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자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인자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침치료나 혹은 한약 치료들을 통한 혈관 확장 조절, 혈관 확장에 앞서는 CGRP의 방출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평활근 상피세포들 그리고 나이트릴 옥사이드들, 내인성의 나이트릴 옥사이드 합성 효소들에 대한 이와 같은 조절 효과를 통해서 CGRP의 방출이 나타나게 되고 혈관 확장이 나타난다. 이의 작용은 침 치료를 통해서 말초에서의 흥분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확장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혈류의 증가 작용은 침 치료의 주요한 작용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통증의 세부적인 분류와 그 기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염증성 통증은 조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 유발 물질, 앞서서 보셨던 다양한 브라디킨이라거나 서브스턴스 P라거나 히스타민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이와 같은 통증 반응은 초기에서부터 추가적인 단계로 쭉 이어지는데 주로 12시간 전, 12시간, 하루에서 수일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앞서서의 유해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염증 관련 물질들이 방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말초신경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서브스턴스 P나 CGRP 등이 있다라고 알려드렸고 이로 인해서 말초 혈관의 확장이라거나 부종, 발적, 통각 과민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초기 손상에서 12시간 이내에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교감신경의 활성화, 뉴로펩타이드 Y나 ATP의 방출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면역계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면역세포들의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 추가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염증 관련 인자들이 요 골수나 비장에 분포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들 손상 부위로 찾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쭉 더 지속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당이나 지방산에 의한 여러 생물학적인 반응, 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박이 증가하게 되고 교감신경에 흥분이 나타나게 되고 혈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이 지속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고 교감신경은 면역 반응이 지속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신경학적인 조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손상을 처리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초기에 면역 반응이 염증 우위에서 점차 항염증 우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면역 반응이 감소가 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이 되면서 통증도 회복되는 그와 같은 경과, 즉 염증의 해소 단계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처가 회복이 되거나 상처 유압이 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몇 주에서 며칠에서 몇 주 사이로 나타나게 되는 이와 같은 반응들은 사실 상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손상과 회복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염증 반응에 대해서 침치료가 여러 현상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한약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초기의 단계에서 후기 단계에서의 여러 조절들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의 조절을 비롯한 신경의 조절을 비롯해서 면역계의 조절 등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통증을 개선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을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단계는 더 이어서 장기적인 만성 통증,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만성 염증은 감각신경의 지속적인 활성화, 염증의 지속적인 활성화,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활성화, 사실은 면역 반응이 지속될 필요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아드레날린성 신경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의 지속이 나타나게 되고 또 염증성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또 이어서 항염증 반응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제가 다른 강의들에서 소위 신항성성 부하를 설명을 하면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속적으로 염증이 나타나거나 아예 염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양면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은 변화들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손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섬유화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상처로서 남는 계속 섬유화된 조직이 남아있거나 그의 조직의 손상이 영구히 나타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 염증을 조절하는 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기 단계까지 모두 다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통증을 조절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통증의 각 단계는 염증의 증가와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통증을 조절하고 그 외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핵심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경 조절 효과를 가진 치료는 침치료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면역 반응 전반을 조절하는 치료는 바로 한약이다 라고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염증성 통증에 비해서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은 만성적인 통증, 염증 반응의 지속된 활성화, 항염증 반응에 조절되지 않는 현상, 이와 같은 현상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세포의 변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흥분이 나타나는 혹은 이상 흥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경병증성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체성신경계의 병변 혹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병력 또는
검사를 통해 분류할 수 있는 임상적인 소견이고요. 진단명은 아닙니다. 증상이나 여러 징후와는 무관하고요. 다만 이질통 혹은 통과 과민의 주요 병리이다 라는 점을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말초에서의 염증 반응만이 아니라 척수나 뇌에서의 염증 반응의 이상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신경병증성 통증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염증성 통증이 말 그대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진행되는 통증이고, 물론 대부분이 급성 통증으로서 나타나고 대부분 염증 반응의 소실에 의해서 사라지긴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거나 건선이라거나 그 외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흔히 염증이 있는 경우 동반되는 신경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의 일환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역시도 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확인을 해 두시고요.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만성 통증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 그리고 중추에서 나타나는 말초 신경의 기전은 주로 신경의 감작이라고 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추신경에서도 나타나는 감작 현상을 연접 후 NMDA 수용체의 활성화, 즉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조금 더 신경이 흥분하기 쉬워지고 조금 더 신경 전달이 증폭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만성적인 통증 상태에서는 신경 전달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와 같은 전달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일종의 학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뇌에서의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신경의 전달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이질통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중추에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치료하기 대단히 까다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말초신경의 감작은 주로 C5의 손상에 의해서 주로 예를 들면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에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에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염증성의 손상에 의해서도 면역세포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 주로 말초에서의 감각 과민 그리고 통각 과민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추에서 통증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는 이와 같이 대단히 다양한 변형계를 비롯한 뇌의 여러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영역들은 주로 해마의 경우에는 노시보 효과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뇌섬염이라거나 1차 체성 감각 영역이라거나 하는 여러 영역들은 주로 일반적인 통증에 대한 경험을 형성을 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아미그달라나 수도관절 협약질이라거나 시상이라거나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주로 하부로 통증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기전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사실 페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아직은 가설 차원에 머물러 있고 사실은 뇌는 이와 같은 특정 영역들에 분산돼서 통증을 처리한다는 이론도 있지만 뇌 전체가 통증 처리에 관여한다는 이론들이 있고 일부 연구들은 페인 매트릭스와 상관없이 통증에 대한 뇌에서의 처리가 나타난다. 일부 영역의 통증의 처리를 한정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서는 뇌에서는 여러 통증들이 분산 처리가 되고 이와 같은 통증에 관여하는 인자들로는 인지, 얘기라거나 평가라거나 통증에 대한 주의라거나 주의 같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맥락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신념이라거나 학습이라거나 주의 컨디셔닝 것 같은 이와 같은 인자들 그리고 감작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신경학적으로 말초와 중추에서 신경 전달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그 외에 감정적인 부분들 불안이나 우울이나 행복감이라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관계들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 퇴행성의 변화가 있다거나 혹은 관련해서 여러 도파민이나 뇌인성 오피오이드들의 이상들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 약물들이 통증에 대한 처리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유전적인 인자들도 통증을 처리하는 데 관여한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자들이 결과적으로 신경의 여러 활성들과 관여를 통해서 통증에 대한 나의 인식, 경험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해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침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뇌의 영역들이 활성화가 되느냐, 어떤 뇌의 영역들이 억제되느냐를 메타 분석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로 앞서서 보셨던 뇌섬유엽이나 시상이라거나 2차 피질이라거나 하는 영역들이 주로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점들이 보여주는데요.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침 치료는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은 이와 같은 통증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종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한 이 앞서 연구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걸 보면은 침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뇌의 영역들이 조절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 그림은 앞서서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은 관련해서 보셨듯이 1차 체성 감각 피질에 있어서 침치료의 작용 기전을 보여줍니다. 아시열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1차 감각 피질에 대한 조절을 통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측에 대한 침 자극을 통해서 대측에 대한 조절을 통해 결과적으로 통증에 대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기전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는 것은 통증의 조절에 있어서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말초에서의 감각만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통각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여러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역을 담당하는 1차 영역에 있어서의 조절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는 통증에 대한 만성적인 경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통증이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말초뿐만 아니라 중추에서의 현상이다 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염증성 통증에 비해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증에 관여하는 인자들, 스트레스, 불안, 환경적인 자극들, 이와 같은 것들은 주로 우리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에서도 관여하는 그와 같은 영역들입니다. 시상하부, 해막 등에서 관여하는 이와 같은 감정들이죠. 이러한 같은 것들은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HPA-축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항염증 반응에 대해서 조절이 둔화되는 특성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저하, TNF-알파의 증가, BDNF의 감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신경의 위축이 나타나게 되고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앞서서 제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울증이나 통증은 상호 얽혀져 있는 상태이고 신경의 염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렸는데, 만성 통증은 주로 이와 같은 기전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래서 이 기전은 말초에서의 염증을 보여주죠. 이와 같은 염증이 중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염증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의 관련성 역시 이와 유사한 도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초에서의 염증, 말초에서의 자극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된 염증,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뇌에서도 염증 반응의 증가를 야기를 해서 그로 인한 만성적인 우울증, 만성적인 통증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염증의 조절 혹은 침치료도 역시 염증 조절 작용도 있고요. 혹은 말초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뇌에서의 가소성 변화를 통해서 통각에 대한 인지를 변화시키거나 환자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와 같은 치료 기전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통증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사실 유사한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있어서 특히 한의학적 치료는 말초와 중추 모두에서 염증 조절 작용을 가진 한약 치료를 비롯해서 침 치료 역시도 말초와 중추에서 복합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모두에서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측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그림들이죠. 우울증하고 만성 통증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왼쪽 그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TNF-알파가 증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들은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변화들이나 이로 인한 TNF-알파에 대한 감소, 이 피드백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잘 조절이 안 되더라. TNF-알파가 증가하게 되면은 크랩, BDNF 관련 경로가 감소하게 되고 신경 발생이 저하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죠. 만성 통증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TNF-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것 같은 염증성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를 통해서 만성 통증과 염증 사이에 있어서는 또 만성 통증, 우울증 사이에는 염증이라고 하는 인자들이 관여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여기에 있어서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작용만이 아니라 TNF-알파라고 하는 염증 관련 인자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경 발생을 촉진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우울증과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전들은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죠. 침치료가 MAPK 경로라거나 PR3K, AKT 경로들을 조절해서 크랩의 전사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BDNF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신경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기전이나 기저 수준에 있어서는 유사한 기전들을 가지고 있다. 항우울제나 침치료가 유사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죠. 항우울제의 본체는 염증 조절이지 세로토닌의 조절보다는 조금 더 염증 조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의 이해 방식이고 침치료가 왜 우울증의 효과가 적은지 통증의 효과적인지는 이와 같은 기전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침치료의 기전은 이것만이 아니고 말초나 중추에서 여기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기전들도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유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울증과 만성통증의 유사성, 항우울제와 침치료 간의 유사성, 핵심은 염증이라고 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서 신경염증과 우울증 그리고 만성통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세로토닌을 비롯한 여러 모노아민의 대사들은 미세아교세포나 대식세포에 의한 영향을 받고 이들은 케니크레인 경로나 아니면 그 외 세포 내에 뉴런 내에 여러 채널들 그리고 이로 인한 대사 변화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염증이 세포의 재흡수를 신경세포에서 여러 모노아민들의 재흡수를 증가를 시키거나 혹은 그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방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신경 전달에 대한 감소는 혹은 조절 효과를 억제한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제제는 결국 본체는 염증인데 염증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말초에서의 모노아민에 대한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그를 통해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켜서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항우울제다. 그러나 세로토닌이 잘 알려지지 않는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SSRI가 이 기전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염증 관련 인자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 항염증제로서 SSRI가 작용한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본 그림들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은 결국 염증이 본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흥분과 관여가 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염증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세아교세포나 대식세포는 성상교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통해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신경 전, 신경 후에서 방출되는 흥분성의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방출을 할 때 이들이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NMDA 수용체라고 하는 글루타메이트를 잘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채널이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염증 수준과 밀접하게 이 글루타메이트의 재흡수와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인 이 성상교세포의 EAA2 채널이 수용체가 이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글루타메이트가 재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업테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방출은 증가됨에 따라서 신경 흥분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모노아민은 감소하게 되고 글루타메이트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을 통해서 신경의 영양 인자인 BDNF는 감소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변화가 뇌 전체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또 전신적으로 말초에서 여러 감염이나 여러 인자들에 의해서 면역세포들에 의한 여러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들 역시 결과적으로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뇌 부위에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불안이나 그 외에 여러 무기력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본체이고 우울증이 염증성 질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자적인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마에 위축이 나타나는데 해마에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신경 가소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NF-kappaB를 활성화시켜서 BDNF에 의한 신경줄기세포의 분화를 억제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해마가 위축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침치료나 한약치료가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에 있어서 여러 네트워크들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혹은 염증을 조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전후 관계는 아직도 연구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이와 같은 네트워크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신경의 흥분성 변화를 감소를 시키고 여러 모노아민들의 방출을 증가시키고 재흡수를 감소를 시키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한의학적 치료가 우울증이나 만성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우울증 얘기만 했는데 또 만성통증 얘기를 왜 하느냐 했는데 이거는 뒤 그림에서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신경에서 염증 수준이 증가한다라는 걸 잠깐 먼저 봅시다. 말초에서 증가된 단입구들이나 사이토카인들은 뇌 혈관 장벽을 투과를 해서 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들은 T세포들 혹은 신경 내부에 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상교세포들은 염증에 대한 수용체들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염증에 반응을 해서 인터루킨-1 베타와 같은 다양한 염증성 인자를 형성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신호 경로들이 양수 키나제 경로라거나 MAPK, ERK 경로들인데 이들은 여러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고 한약적 치료, 침치료나 한약 치료는 이들에 대한 수용체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NF-kappaB의 전사를 억제를 해서 인터루킨-1 베타의 활성화를 억제를 합니다. 요 뇌에서의 여러 단입구들을 본다면은 신경에서의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거나 신경의 역치를 높은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 염증성 인자들이 방출이 되고 이들은 뇌에서 여러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내 존재하고 있는 여러 대시세포들,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유도하게 돼서 잘 알려져 있는 톨레크 수용체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루킨-1 수용체들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NF-kappaB의 활성화, 그로 인한 염증 인자인 인터루킨-1 베타 등이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알려져 있는 신경염증 현상이고 이와 같은 분자적인 변화로 인해서 다음에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서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건 이제 미세하고 세포의 경우였고요. 여기에 있어서 퓨린성 경로, 퓨린성 수용체를 억제를 한다거나 하는 작용들이 한약이나 또 침치료에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것이 침치료의 중요한 작용이다
또 한약 치료에 중요한 작용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결국 똑같은 그림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NF-kappaB가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신경 흥분성이 증가하게 되고 ROS, 반선산소종이 증가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니까 신경세포에 대한 다양한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BDNF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니까 뇌에서의 미축이 나타나게 되고 모노아민이 감소하게 된다. 제가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 앞서서 이쪽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서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또 전신적으로는 HPA-축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 NF-kappaB라고 하는 인체의 대식세포들을 비롯한 여러 단핵구에 대한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에 있어서 얘의 활성을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시오제 등이 NF-kappaB를 억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신에서의 염증 수준을 감소를 시켜서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염증의 상호관계, 그리고 HPA-축의 활성화의 조절,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HPA-축의 활성화가 되고 그것은 결국 면역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한 피드백 작용이 존재를 하지만 지속된 스트레스는 이 피드백 과정을 무너뜨리게 돼서 이 코티솔의 염증 억제 반응을 감소를 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돼서 뇌에서도 여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염증을 유발하지만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염증을 억제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명상이나 침치료 등이 부교감신경 흥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면역 조절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염증을 조절하는 것 중요하다. 그것이 한의학적 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적인 치료 기전이다 라는 점은 또 다른 강의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자, 앞서서 제가 신경 흥분을 이쪽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전입니다. 미세하게 세포나 T세포에 의한 여러 신경 관련 인자들의 생성 중 인터큐 1 베타를 비롯한 염증성의 인자들이 형성이 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억제성의 뉴런도 있고 과도한 활성에 의해서 여러 흥분성의 물질을 생성하는 시냅스 사이에서 이들 물질을 방출하는 1차 뉴런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조인이라고 하는 약제들은 가바성 작용을 통해서 얘네의 전달을 감소를 시키는 억제성 작용을 하는데, 염증이 뇌에서 증가되어 있으면 이 가바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억제가 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글루타메이트의 지속적인 방출, 흥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EAAT 경로를 통해서 얘들이 글루타메이트가 다시 업테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염증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이 업테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글루타메이트가 계속 여기를 떠돌게 되고 신경이 더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역시 염증이 관여하고 있음이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수용체들, 인터루킨 수용체나 그 가바 수용체는 이제 억제성이지만 얘들로 인해서 억제가 되고요. 그 외 이제 NR2A, NR2B 같은 NMDA 수용체들은 주로 이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활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의 신호가 증폭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AMPA 수용체를 통해서도 또 세포 내로 칼슘 이온이 유입이 돼서 또 흥분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로들은 ERK라고 하는 신경세포 내에 여러 포괄적인 신호 경로, MAPK 경로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 전달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통각 신호였다라고 한다면은 통각 신호가 증폭이 돼서 우리가 더 아프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변화가 수용체들이 통상시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얘가 흥분을 해서 사실은 이 신호가 1이 입력이 됐는데도 야, 10 정도의 큰 통증이 계속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신호 전달이 나타나게 되겠죠. 또 염증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바가 얘를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흥분하지 마 라고 해야 되는데 흥분이 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와 같이 세포가 계속 흥분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은 얘도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다? 신경세포의 사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사멸이 유발이 됐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추가적으로 증폭이 되는 지속적인 악순환이 바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신경염증의 기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사실 결국 염증이 증가돼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죠. 계속 열받고 흥분하고 그러면은 결국엔 쓰러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와 같은 상태다. 결국 그게 음어에서 양어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급성 통증, 염증성 통증에서 신경변성 통증으로 가는 게 실증에서 허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기전들은 본격적으로 음어증에서 양어증으로 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어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과도한 흥분이 나타나게 된다가 양어증 단계라고 한다면은 아예 신경세포의 사멸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예 좀 더 제대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 같은 현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양허나 음허나 실증이나 허증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과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와 같은 비유를 든 것이지 실제 이것들이 실증이나 허증의 대표적인 마커다, 음어증이나 양어증의 대표적인 마커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라는 점 강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전들이 어쨌든 글루타메이트의 독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만성 통증의 분자적인 기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염증을 억제하는 게 만성 통증을 개선하는 길이다. 신경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약 치료가 중요하다. 왜냐? 염증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자. 물론 임상에서 직접 치료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성 통증은 대단히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잘 치료가 돼도 한 20% 정도만 잘 반응해도 대단히 좋은 치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 환자에서는 이러한 분자 수준만의 변화가 아니라 뇌 전체의 영역의 변화들, 뇌 기능성의 변화들까지 나타나서 제가 신항상성 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듯이 이미 뇌에서의 여러 신경 신호의 처리 방식이 통증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하는 상태로 이미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역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될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전들만 잘 이해를 해도 한의학적 치료가 왜 작용하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다 이런 것들이 케모카인이라거나 인터루킨 6나 TNF-알파나 인터루킨 1 베타나 칼슘 유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용체들, 프로스타글란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한약이 작용하는 주요 표적들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를 통해서도 한약 치료 혹은 침치료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글루타메이트를 통해 가지고 NMDA 수용체를 통해서 신경의 흥분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에 변화가 있고 이것들이 결국 뇌에서의 통증을 인식하는 그와 같은 변화와 관련이 있다. 결국 미세하교 세포의 활성화가 염증 수준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신경의 흥분이 통증이다. 지속된 흥분이 만성 통증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 척수에서 염증성 변화들에 의해 통각 전달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 만성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신경 흥분을 강화시키는 신경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가바성 작용을 하는 산조인이나
치자라거나 하는 그 같은 약재들의 중요성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한약의 작용은 이와 같은 것들만으로도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약산에 대한 혹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요산에 대한 작용 기전인데, 우울증에 있어서 한약적 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봤더니 감초나 그 외 당기작약산이나 혹은 작약감초탕이나 그 외 시호나 아니면은 여러 인자들의 한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다양한 수용체들에 작용을 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거나 신경 흥분과 관여가 되어 있는 NMDA 수용체, AMPA 수용체에 대한 다운 레귤레이션이 있다거나 스트레스에 의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조절, HPA 축의 과도한 항진, BDNF의 감소, EAT의 감소, NGF의 감소로 인한 글루타메이트의 증가와 신경 흥분에 대한 조절, 그 외에 여러 가바에 대한 조절 효과,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조절 효과, 인터루킨 염증에 대한 조절 효과, 도파민에 의한 혹은 세로토닌에 의한 모노아민에 대한 조절 효과와 같이 제가 앞서서 한의학적 치료 혹은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만성 통증과 우울증에 기여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신경의 흥분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글루타메이트, 그 다음에 모노아민류, 그리고 염증 수준,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 염증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활성산소 ROS의 관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병리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약의 복합적인 수용체 작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약적인 치료가 왜 작용하는지, 양약에 비해서도 더 많은, 더 포괄적인 표적들의 복합 표적에 작용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이 그림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만성 통증에 있어서 치료가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앞서서 다양한 분자적인 기전을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말초에서의 신경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서 침치료와 거짓 침치료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17주, 그러니까 거의 4개월 정도 치료를 하였을 때 통증이 50% 이상 감소한 환자들이 침치료를 했을 때는 20%, 제대로 된 침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만이 통증 수준이 50% 이하로 감소를 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사실 80%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임상적인 치료 효과, 진통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만성 통증에서 그런 경과를 보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결국 만성 통증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약적 치료가 왜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과학이 있어도 우리가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제한적이다. 이건 한의학이 제한적이라는 게 아니라 의학이라는 포괄적인 분야가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만성 통증과 관여가 있는 그 같은 현상에 있어서는 말이죠. 자, 이 그림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왜 나타나느냐, 고혈당에 의해서 포도당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 결국 최종 당화 산물이나 혹은 LDL의 산화된 LDL의 증가, 이러한 같은 문제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레이지나 록스원이나 TLR4와 같은 수용체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염증의 증가는 DNA 손상, 스포츠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복합체의 기능 이상, 대사 이상, 세포 사멸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나타내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신경 영양 인자에 대한 BDNF와 같은 것들에 의한 손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손상, 사멸이 일어나게 되고,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은 말초에서의 신경 손상에 의한 변화, 그리고 중추에서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서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식세포의 활성도 잘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히트쇼크 단백질이나 TNF-알파라거나 인터페론 감마라거나 그 외에 MAP9이라거나 하는 인자들에 대해서 한약이 주요한 작용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환기를 비롯한 환기계지 오물탕과 같은 처방들이 이와 같은 표적에 대한 조절, 염증 반응에 대한 주요한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신경 손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신경의 과도한 흥분성을 조절을 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성적인 통증에 있어서 침치료가 가지는 작용 역시도 염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통증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통증의 주요한 두 분류인 염증성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을 살펴보고 급성의 통증과 만성의 통증은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면역 반응, 염증이 있고 이와 같은 반응은 통증의 두 가지 측면,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각과 고통스러운 감정 양면의 측면이 있으며 이 부분은 우울장애나 불안과 같은 신경염증을 수반하는 그와 같은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결국 핵심에는 다시 염증이 존재한다. 과도한 신경의 흥분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치료들이 침치료와 한약치료들이다. 한약치료들은 주로 그와 같은 이 질환의 핵심적인 표적들에 작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침치료의 이해를 위해서 통증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결국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 것, 염증을 이해하는 것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점으로 귀결이 됩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또 침치료가 통증 관련 기전들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치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침치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